변증약선 제2강 소화기관과 약선 요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한 내용은 위염과 위궤양, 설사, 변비와 같은 병증을 변증하고 변증한 내용을 음식으로 펼치는 변증 시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서로 공부할 내용은 소화기관의 이유와 약선 요리가 되겠는데요. 먼저는 소화기관에 대하여서 조금 알아보고 한국인의 소화기관은 과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소화기관을 위협하는 원인들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소화기관은 또 어떻게 생겼으며 소화기에 관련된 질병의 종류와 그 증상들, 또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소화기관에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음식들과 소화기를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식품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관의 이 질환들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부분들을 과연 약선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세세하게 변증하고 동양의학적으로 변증하고 또 그 변증한 내용에 따라 어떤 식으로 음식으로 시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변증 시선, 그리고 일반 약선 책들에서 이 소화기관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함께 소개하면서 또한 더불어서 인터넷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한국인의 위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위암 발생률 세계 1위,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은 위암 분야에 있어서 세계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된장, 김치와 같은 이런 웰빙 음식이 널리 알려져 있고 날마다 상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위암에 있어서만큼은 후진국이라고 하는 상황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이러한 질환들은 더욱 급증하고 있게 되어졌는데요. 사실상 웰빙 음식의 선진국, 웰빙 음식의 고향이라고 하는 이런 한국이 위암 세계 1위라고 하는 이 오명을 계속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암 같은 경우는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암인데 국내에서 암 통계를 시작한 1983년부터 지금까지 이 암 발생률은 세계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위장암, 위암에 대해서 이렇게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4명 중에 1명 정도는 속쓰림과 소화불량과 설사 등과 같은 신호들을 늘 받고 있는데 그걸 꾹 참고 있다가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을 이제 내방하게 되어지면 위암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위암의 경우는 이 일반 소화불량 증세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병을 키우는 사례가 이제 허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염 증상과 소화불량의 증세들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시간에 해보게 됩니다. 위를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바로 짜고 맵게 먹는 이 식습관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국이나 김치, 젓갈을 매 밥상에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이 하루에 섭취하는 소금의 양은 약 13g에서 15g, 일본의 1.2배, 미국의 1.6배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참 짜게 먹고 외국 사람들도 이 가공육을 먹다 보니까 상당히 짜게 먹는 편인데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이제 세 발의 피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공고하고 있는 일일 소금 섭취량 같은 경우는 약 5g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그 5g 이하에 비교를 하게 되면 작게는 2.6배에서 3배까지 우리는 좀 짜게 먹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짜게 먹는 것이 위에는 굉장히 이제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짜게 먹는 그 소금 자체가 사실 발암물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위염을 유발하거나 위 점막을 손상시켜서 위 내에 발암물질의 작용을 돕는 그런 경우를 발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칠레, 핀란드, 아일랜드 등 이런 소금에 절인 채소나 생선들을 즐겨 먹는 나라에서 위암 발병률이 높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즐겨 먹는 이 매운 음식도 역시 맵게 먹다 보게 되어지면 이 음식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위산을 다량 분비하게 되어지고, 이 다량 분비된 위산에 의해서 위가 자극을 받아 이제 위염이나 위궤양을 이제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고추의 이제 캡사이신 자체, 후추의 피페린이나 생강의 진저린이나 카레의 커큐민과 같은 이런 향신료가 직접적으로 위염이나 위궤양의 위 소화기 계통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그 소화기관의 운동을 돕기 때문에 이런 매운 계통의 음식을 안 먹는 그 나라의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먹는 사람들의 분이 위장의 질환이 오히려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어지는 부분은 역시 위산의 다량 분비를 촉진해서 위염이나 위궤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소금의 과다 섭취와 지나치게 매운 음식을 지나치게 즐기는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위를 위협하는 그 원인이라고 본다 한다면, 두 번째는 높은 헬리코박터균의 감염률입니다. 어떤 그 보고에 의하게 되지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70%가 위암의 발암인자로서 알려진 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헬리코박터 감염률은 이미 30대의 선진국의 2배 이상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헬리코박터균이 젊은 나이에 감염되게 되면 일평생 동안 위 속에 살면서 위산 분비를 방해하는 현상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은 바로 위를 괴롭히는 지대한 역할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지는 부분은 천일염을 먹기 때문에 또 그러하다고 해서 그 가공염을 더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천일염은 그렇게 안전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해물질들을 제거하는 과정들을 천일염일수록 거치기는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다에서 건져내서 이제 그 간수를 빼고 그리고 간수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빼는 부분이 아니라 세월에
이제 맡기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뭐 간수도 제대로 잘 빠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헬리코박터균을 감염시킬 수 있는 원인의 제공을 톡톡히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제 흡연인데요. 흡연이 바로 소화기관의 위험 요소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가 바로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에 연구들이 그렇게 폭넓게 되어 있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전에 비한다면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을 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론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 위라고 하는 것이 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는데, 이 자율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대로 제어할 수 없는 게 신경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이나 정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이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는 이 자율신경계를 자극해가지고 위의 운동을 방해해야 하는 역할들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요인으로 위의 운동이 저하되고 소화불량 증세가 생기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경성 위염,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그 질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상황들이 잘 통계에 잡히지 않고 또 검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흔히들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훨씬 더 합당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물질적인 검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 여러 방법들은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심신적인 정신의학 관련되어져 있는 그 부분들은 질병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까지 연구해온 기타 방법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부분들도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선 요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음식으로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심신의학적인 그래서 약선 음식도 무엇을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만들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어떤 주변 환경 속에서 먹을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부분의 연구도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 약선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화기관은 첫 번째 혀에서부터, 그리고 이빨과 식도, 위, 십이지장과 췌장, 공장과 회장과 그 다음에 대장을 통해서 항문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를 총 합하면 약 9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9m에 이르는 소화기관은 야채 음식들을, 그리고 우리의 음식들을 고효율적으로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진화해 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선 영양조리에 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긴 9m에 이르는 소화기관의 길이를 고려해서 음식이 잘 소화 흡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또 조리에 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화는 어떻게 완성될까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게 되어지면 이 음식물은 부드러운 음식물이든 아주 억센 음식물이든 큰 음식물이든 작은 음식물이든 그게 육고기든 아니면 식물성 음식이든 간에 입속에서 침과 혀와 이빨이 1차적으로 분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왜 분쇄를 하게 되냐면 분쇄하지 않게 되어지면 이 고분자 물질이 세포에까지 흡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혈관으로의 흡수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고 더더군다나 세포에까지 그리고 세포의 핵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쪼개지고 쪼개져서 초저분자 물질로 이렇게 바뀌어줘야만이 흡수가 되어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생화학적인 작용들이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쭉 변화는 계속 지속될 수가 있죠. 식도, 간, 쓸개, 위, 이자, 소장, 대장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 나가면서 이 소화의 과정이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소화의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질 때 각각에 해당되어지는 장기나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 문제가 발생한 것들이 바로 이제 소화기관의 이제 질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 없는 영양소들이 있지만 그 영양소들의 대표적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들은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수화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분자 물질로 그 사슬이 굉장히 크게 엮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 구조 같은 경우를 이 단당 구조 형태로까지 쪼개지고 쪼개져야만이 흡수가 되어지고 이게 이제 에너지화 작업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녹말이 작게는 뭐 2개, 1개, 2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이렇게 고리로 엮어져 있는 그런 구조들을 이제 지니고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쪼개는 작업이 제1차적으로는 입안에서 침이 분비되어지고 이 아밀라제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엿당으로 분해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 몸이 이제 흡수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액이 또한 그 단백질에 이제 작용을 해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지방은 이제 지방산과 그리셀로로 이렇게 분해가 되어져서 우리 몸에 이제 흡수가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들의 대부분은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이제 비타민과 기타 이제 무기질 성분들이 이제 미량 원소로 우리 몸의 영양분으로 이제 섭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영양소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와 극미량수로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10대 영양소 정도는 우리가 기능적이고 효능적인 부분보다는 생명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극미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영양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효능 물질들이 이제 직접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영양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선 요리에서는 최소한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정도의 구성비와 이러한 부분이 잘
소화되고 흡수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전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할 듯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섭취 단계와 흡수 단계와 그리고 동화와 이화 과정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섭취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의 상태로 이제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이라고 한다 해서 우리 몸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예, 바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소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이제 글리세롤로 이제 바뀌어져야만이 우리 몸에 드디어 이제 흡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 해서 흡수됐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이건 혈관 정도의 흡수 단계인데 이 혈관의 흡수 단계에서 세포의 흡수 단계로 이제 들어가야 신체 내에서 대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 내에서는 이제 세포 내와 세포 외의 상태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세포 내의 상태로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제 그 세포 핵 상태, 세포 핵을 만나게 되고 그 세포 핵 안에서 단백질 등과 같은 지방산과 같은 이러한 부분들의 것들이 이제 합성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합성이 되어지게 될 때 무엇보다 내 몸에 적절한 내 몸의 DNA 염색체가 인정할 수 있는 내 몸의 상태에서 소화 흡수가 될 수 있는 형태로 내 몸에 꼭 맞는 형태로 맞춤형 이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서 내 몸의 신체 내 대사를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주 값비싸고 굉장히 희귀한 단백질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탄수화물을 구하고 아주 좋은 지방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게 소화가 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 몸에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우리 몸에서 대사작용에 관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배설이 되어버리는 체외로 배설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 값비싸게 돈을 지불하고 또 내 몸을 가동되지 못해서 내 몸이라고 하는 이 기계를 돌리고 난 다음에 소모하고 난 다음에 거저 배출돼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소모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장 거기에 대표적인 부분이 소모성 그런 질환으로서 당뇨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되어지게 되고 신장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가 되어지게 되면 바로 단백질들이 배설되어 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당뇨 같은 경우가 탄수화물인 당을 배설해 버리는 거라 한다면 단백뇨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배설을 해버리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화흡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약선 요리를 만드는 부분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소화흡수가 잘 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려하면서 약선 영양 조리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영양소는 세포 내에서 그 대사 과정을 거쳐야만이 제대로 된 이제 대사작용에 임할 수 있다, 생명활동을 개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소화되어진 영양소는 지금 왼쪽에 상단에 있는 그 그림처럼 혈관으로 유입되어지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혈관으로 유입되어진 이 부분은 이제 신체의 세포 내로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세포 내로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그 왼쪽에 아래쪽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의 가장 하단부에 원부위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오른쪽에 두 개의 막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막으로 이제 흡수되어져서 내 몸에 딱 맞는
영양소로 바꿔지는, 전환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합성들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소화기 질환의 종류와 증상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질환에는 크게 위 12지형 교양을 비롯해서 각종 위염, 그리고 위가 배꼽 아래까지 늘어진 상태에 도달하는 위하수증,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설사, 그리고 각종 장염, 변비, 치질 같은 질환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화기 질환 같은 경우는 인간의 심리와 가장 밀접한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의 병은 소화기 질환에서 자주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혹자는 소화기 계통, 특히 위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뇌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뉴런이 한 2억 개 정도가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2의 뇌라고 이야기를 한다고도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위암의 진행 모식도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정상적인 위가 이 헤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돼서 만성 위염성 유축성 위염과 그리고 그 위궤양으로 발전돼서 이제 위암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암의 연령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2006년도 기준이긴 하지만은 60대에서 70대, 60대에서 70살까지가 약 30% 정도가 발병을 하는 반면에 그 지금 현재 젊은이들도 역시 그 작긴 하지만은 위암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화기 질환의 자기 진단이 되겠습니다. 가장 그 기본적인 부분은 소화가 계속 잘 안 되고 속이 쓰리면서 더부룩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근데 이제 소화가 잘 계속 안 되고 속이 쓰리면서 더부룩하지는 않은데 아랫배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증상이겠지만, 소화가 계속 안 되고 속이 쓰리면서 더부룩하다 그러면은 윗배에 통증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되죠. 그래서 윗배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그게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아픈가 안 아픈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고,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만약에 아프다 한다면 그 아픔 정도가 아주 얼마나 심한가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주기적으로 아프지 않고 가끔 한번 따끔거리며 증상이 있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이제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심할 때는 등에까지 이제 뻗치는 통증이 만약에 있다 한다면 만성 위염이고, 그냥 따끔거리는 증상이 있는 정도다 한다면 급성 이제 위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통증이 쥐어짜듯이 경련성으로 통증이 아주 심하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또한 공복 시에 야간에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12지장 교양이고, 공복 시나 야간 시에 통증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위궤양 정도다. 그래서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위염, 위궤양, 그 다음에 이제 위암 이런 형태로 이제 갈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염은 위 점막의 염증을 의미하고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으로 구분합니다. 급성 위염은 갑자기 발생하는 위 점막의 염증이고, 급성 위염이 안치되지 않을 때 그리고 그걸 방치하게 되어지면 재발하는 경우에 만성 위염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은 치아 문제로 인해서 충분히 씹지 못한 채 음식물을 섭취한다든지, 아스피린이라든지 알코올 혹은 조미료 같은 자극적인 약물이나 확성분을 섭취하고 과식 등 무절제한 식사 습관과 병영균이 포함된 부패한 음식 섭취를 했을 경우에 나타나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증상으로 보게 되면 급성 위염의 경우에 식사 후에 이제 위가 무겁거나 부푼 듯한 느낌이
느낌과 명치의 통증, 트림, 그 다음에 구토가 나타나고, 만성 위염과 같은 경우는 식사 후 서너 시간이 지나서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만성 위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위염 같은 경우는 위점막의 염증을 의미한다. 위점막, 위근육층까지 이제 파고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염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지금 계속 이 도표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증상 이런 그 질환들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그리고 여자도 50대 이후에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궤양입니다. 위궤양은 위벽의 점막뿐만 아니라 위 근육층까지 이제 손상을 입은 이제 유전병을 의미합니다. 위염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위궤양은 이제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상태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음주를 할 경우에는 한 4.4배 정도, 그리고 심한 음주를 할 경우는 6.8배 정도 이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위험과 함께 바로 위궤양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궤양 정도 되게 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응급실로 바로 실려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왼쪽 도표에서 보게 되면 연간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2.13에서 2.79%까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유념하에서 지나친 음주와 이 스트레스는, 그리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 담배, 알코올, 커피, 그 다음에 지나친 소금량은 바로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고, 또 헬리코박터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점막층까지 이제 사실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뚫고 들어가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위산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처절한 노력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음주, 지나친 음주, 그리고 지나치게 한쪽으로 한쪽 계통의 음식들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이러한 부분들,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사가 되겠습니다. 설사는 물과 같은 대변을 하루에 1회에서 수십 회 배출하는 것을 이제 설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설사를 통해서는 단순히 변뿐만 아니라 물이라든지 점액상 성분, 출혈이 만약에 있게 된다면 피까지도 함께 같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 원인은 장의 이제 감염이나 신경성 자극, 장 내용물에 의한 자극, 그리고 장벽의 병변, 소화 기능의 저하, 변비 시 부적절한 그 음식들, 그리고 약들을 이제 복용한 것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이 설사의 증상 같은 경우도 이 소화기와 일정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비입니다. 변비는 9세 이하와 7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아기식과 노인들을 위한 음식들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 변비 예방과 변비가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9세 이하 같은 경우는 소화기관이 아직 유치하고 아직 발달되지 못한 유치한 상태에 있고 70대 이상은 이제 노화되어져 가지고 기능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부분, 두 연령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변비라고 한다는 다음에 변을 일주일에 3회 이하로 보는 경우, 변이 딱딱한 정도가 심한 경우, 변을 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배변 후에도 대장의 잔변감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바로 이 변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비의 증상들을 변비의 원인들이 무엇인지 그 부분들도 잘 살펴야 되는데 우리 그 약선 영양조리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소화 흡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한 부분도 이제 해당되어지고 변이 막히지 않고 변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재료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그 조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소화기 질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식품들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와 십이지장과 위염에 좋은 대표적인 식재료로서는 이제 양배추와 브로콜리, 감자, 호박, 무화과, 현미, 당근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소화기 계통에서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면서도 위염과 십이장 궤양에 치료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양배추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브로콜리나 감자나 호박도 아주 좋은 그런 식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하수증 같은 경우는 위가 아래로 처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의 기운을 좀 잡아주면서 위산을 중화시키는 작용들을 하는 그런 식품이 이제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위가 밑으로 처지는 것은 위 내에 위산이 이제 저장되어져 있어서 그 밑으로 처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고 위가 무력하기 때문에 또 역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의 양기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위의 양기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생강이 가장 으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강차와 무화과차 그리고 마나 무즙 등이 바로 위하수증에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같은 경우에는 매실, 진액, 쑥즙, 마늘차, 보리차, 사과즙 등이 좋고 설사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많거나 자극성이 강하거나 지방이 많은 식품들은 오히려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철에 잘 걸리는 것은 이제 장염인데 이 급성 장염에는 차조기차나 녹차, 이 만성 장염 같은 경우는 두부 된장국과 늙은 호박죽, 시금치 무침이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보다 여기서 가장 더 좋은 것은 그냥 보리차 끓인 물, 보리차가 가장 으뜸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비에는 이제 미역오이 무침이나 검정콩, 고구마, 버섯이고 치질에는 콩비지, 그 다음에 시금치, 무화과차, 수정과가 되겠습니다. 소화불량에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은 흰밥이나 죽, 국수 같은 그런 부드러운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수는 이제 밀국수보다는 이제 쌀국수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요. 계란이나 두부, 요구르트, 그리고 담백한 흰살, 육고기가 되겠습니다. 채소는 섬유질이 적은 채소를
부드럽게 삶아서 먹거나 호박이나 감자 같은 야채는 부드럽게 익혀서 먹는 것이 좋고요. 인삼차나 매실차, 노루궁뎅이 버섯차 같은 것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이 노루궁뎅이 버섯이나 겨우살이, 탱자열매 등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익모초나 이질풀, 함박꽃뿌리라든지 대추나무 순이라든지 오이나 마늘, 산딸기 나뭇잎과 뿌리, 그리고 질경이, 마늘, 붉은 깻잎 등이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화를 돕는 식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귤인데요. 귤은 소화를 돕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소화가 잘 안되고 화폐가 부르고 식욕이 떨어질 때 먹으면 좋습니다. 특히 귤 껍질 같은 경우는 이제 귤피라고 이야기하는데, 귤 껍질에는 소화를 촉진시키는 성분과 소화기의 궤양을 개선시키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 점막을 보호하고 유염을 예방하고, 토마토 속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이 바로 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인 작용을 합니다. 당근은 비타민 A 성분이 위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이온과 염소, 인 성분들을 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식물성 기름에 살짝 익혀서 먹게 되면 이 비타민 A의 체내 흡수율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배추인데요.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U가 이제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궤양과 십이장 궤양을 이제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위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대사작용을 통해서 간 기능을 좋게 하고 또 위의 소화 기능을 더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에 평소에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위 점막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위암을 예방할 수도 있는 아주 대단한 친구입니다.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양배추보다 비타민 U 성분이 더욱 풍부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인 이 베타카로틴과 셀루님이 풍부해서 위암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인 식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추인데요. 부추는 생강과 함께 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부추 속에 들어있는 이 아릴 성분 같은 경우는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하고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추를 꾸준히 먹게 되어지면 복부 팽만감이나 더부룩함과 같은 그런 증세를 개선시켜주고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섬유질과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특히 카로틴 형태의 비타민 A가 많아서 위를 따뜻하게 해주죠. 생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화불량과 설사, 구토에 효과가 좋고 위를 따뜻하게 해서 위벽을 보호해서 위산으로 인한 속쓰림을 예방합니다. 김은 궤양 성분인 비타민 U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위궤양 또는 십이장 궤양 등의 김을 먹으면 이제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약해진 위벽을 튼튼하게 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원활한 배변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줍니다. 사과도 역시 위장 운동을 도와서 정장작용을 하고 위장의 점막에 벽을 만들어서 위에 유해한 물질들을 흡수들을 막습니다. 검은콩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내의 독소를 없애고 위궤양이나 위염을 예방하고 위염이나 소화불량으로 인한 그런 증상들을 호전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화기 질환의 치료와 예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반드시
규칙적인 식사와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0세 이후의 성인에게서 많이 이제 일어나는 가슴앓이 같은 경우는 위산이 식도를 타고 거꾸로 올라가는 증상으로 반드시 금주와 금연을 요구하고요. 자극적인 음식과 과식을 피하는 것이 가장 선제적으로 실천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먹는 것도 이제 피하는 게 좋고요. 식사 후에 바로 눕거나 또한 바로 운동을 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구를 끼는 횟수가 잦아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횟수가 작거나 냄새가 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통과 식욕불임과 체중 감소와 설사와 변비 이런 대장 질환과 동시에 나타난다 한다면, 이런 증상과 함께 방구 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잦다고 한다면,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난다 한다면 당연히 병원을 찾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 한다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가공 음식들을 이제 먹다 보니까 그 계절에 나는 음식들을 많이 못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계절에 적합하게 그 계절에 나는 음식들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와 예방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